예준아, 할머니한테 너무 붙어 있지 마. 노인 냄새나. 그 한마디에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숟가락은 이내 밥그릇 안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행운이 대박 나시길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제 아들 도훈이의 아내, 그러니까 제게는 며느리가 되는 박지윤. 그녀는 제게 들으라는 듯이 그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린애한테 옮을 수도 있으니까. 이 말을 들은 제 손주, 이제까지 7살이 된 김예준이 저를 올려다보며 해맑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냄새나?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 된 이순옥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남편과 아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왔고 이제는 며느리와 손주까지 돌보며 평범하게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제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어떻게 제 삶을 되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사연에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제 아들 도훈이는 그저 못 들은 척, 아니면 들었지만 모른 척하고 싶은 것인지 조용히 국구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집에서 더 이상 내 자리는 없구나. 그날의 저녁 밥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제가 직접 차린 것이었습니다. 손주 예준이가 좋아하는 달걀말이, 아들이 좋아하는 콩나물 무침, 그리고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들깨탕까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지만 며느리의 말 한마디로 그 모든 정성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입가에 억지 미소를 띄우려 했지만 제 목구멍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윤이는 그런 저를 보며 한 번 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 교육에도 안 좋잖아요. 이런 걸로 서운해하실 건 아니고요. 그 말에 저는 결국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걸로 서운해할 건 아니라고, 제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저에게 이제 와서 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 차가운 말에 저는 그만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놓인 들깨탕 그릇을 그대로 집어들어 싱크대에 엎어버렸습니다. 쿵, 쨍그랑. 그릇이 깨지는 소리는 제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미쳤다. 내가 미쳤지. 그렇게 소리치자 그제야 아들 도훈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며느리 지윤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며칠 전부터 쌓여온 감정의 골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제게 이 집의 명의를 자신들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했던 그날부터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들의 요구에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 이후로 그들은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한 가족의 이야기이자 그 속에서 제 자신을 다시 찾아 나서는 한 어머니의 처절한 투쟁기입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마치 끈적한 진흙탕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밥그릇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터져나온 제 분노는 그들의 침묵과 차가운 시선 속에서 더욱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제 가슴을 찔러댔습니다. 아들 도훈이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와 지윤이의 눈치를 번갈아 살피며 이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저는 그의 인생에서 떼어내고 싶은 거추장스러운 짐짝이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지윤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차서 저를 노려봤지만 이내 냉소적인 표정으로 돌아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당신의 시대는 끝났으니까요. 저는 식탁을 뒤로 하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걸터 앉자 억지로 참아왔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65,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던 제 인생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침부터 밤까지 손에 물 한 방울 마를 날 없이 일했던 세월, 뼈 빠지게 벌어 아들 학비와 생활비를 댔던 시간들, 제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 못하고 맛있는 음식, 한 번 마음 편히 먹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당연한 도리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곧 자식의 행복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온 것은 노인 냄새라는 모욕과 진명예를 요구하는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문득 오래전 남편과 함께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29, 젊은 부부가 고생 끝에 얻은 20평 남짓한 낡은 아파트였지만 저희에게는 그 어떤 궁궐보다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남편은 틈만 나면 준호가, 이 집은 우리 노후를 위한 집이야.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처럼 이 집은 저희 부부에게 단순한 집이 아닌 오랜 희망과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런 소중한 보금자리를 이제 와서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평생을 지켜왔던 희망과 노력을 통째로 빼앗아 가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며칠 전 아들 도훈이와 며느리 지윤이가 제게 했던 말들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요? 저희도 저희 삶이 있잖아요. 어머니도 이젠 좀 자유롭게 사셔야죠. 그리고 신혼집 마련하는 거 저희 힘만으론 좀 어렵기도 하고 아무래도 어머니 집이 명예. 이전이 제일 빠르고 간편하잖아요. 그들의 말 속에는 감사함이나 미안함 같은 감정은 단 한 톨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계산적인 언어들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유롭게 살라는 그들의 말은 저를 배려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제 존재 자체를 방해물로 여기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서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 내가 부모가 아니라 그저 돈을 빌려주는 은행증으로 생각하는 건가? 그 깨달음은 너무나도 차갑고 씁쓸하여 저를 짓누르는 돌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와 모멸감을 주체할 수 없었지만 저는 애써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 아들의 이기적인 태도, 이 모든 것이 저를 향한 일종의 경고라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써내려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고, 며느리의 말처럼 제 삶을 제 손으로 저답게 살아보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영식 씨는 늦은 시간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 일 때문에 늦는 것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저도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생 든든한 제 편이라고 믿었던 남편이었지만 그날만큼은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이 모든 서러움을 그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부엌에서 쿵 쨍그랑 소리가 났던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어떤 눈으로 바라봤는지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들의 눈빛은 분노와 모멸감, 그리고 저에 대한 차가운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내 자식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소리쳤던 건 사실 그들을 향한 분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제 자신에 대한 뼈아픈 자책이었습니다. 평생을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면서 저는 저 자신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저의 존재는 오로지 아들의 성장을 위한 도구였고 그들의 행복을 위한 희생의 아이콘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들이 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저의 사랑이나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그저 이 집이라는 현실적인 재산뿐이라는 사실에 저는 제 모든 인생을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연 저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았을까요? 문득 제 마음 속에 차오르는 감정은 분노보다 더 깊은 서글픔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자식이 이제는 저를 필요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 저는 그들의 요구에 따라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집의 명의를 넘겨주고 그들의 삶을 위해 희생하며 살기엔 제 남은 인생이 너무 짧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저의 존재 가치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살아온 삶의 무게가 그들의 요구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며느리 지윤이의 말처럼 저를 노인 냄새에 나는 존재로 치부하고 손주에게까지 저를 멀리하게 하는 그들의 행동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제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요구에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지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저 상처받은 어머니가 아닌 제 삶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저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의 불꽃처럼 제 마음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불화의 시작은 바로 아들 도훈이가 결혼을 서둘렀던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아들의 행복만을 빌어주던 저에게 그들의 결혼은 사실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 그러니까 제가 5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며 뜨개질을 하고 있던 오후, 아들 도훈이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뜨개 바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댕그랑 하고 바늘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이라니, 아직 직장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고 모아둔 돈은커녕 여전히 제게 손을 벌리는 일이 잦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도훈아. 갑자기 무슨 결혼이야. 너 아직. 말을 채 잊기도 전에 아들은 제 말을 잘라냈습니다. 엄마, 요즘 누가 다 준비되면 결혼해요. 그냥 살면서 맞춰가면 돼요. 그리고 이미 날짜도 잡았어요. 아들의 말은 너무나도 단호했고 그 속에는 저와 남편을 향한 배려나 상의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날짜까지 잡았다고? 저는 남편 영식 씨에게 전화를 끊고 나서야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의 반응은 저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며느리 얼굴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름이 뭐랬지? 박지윤이래. 나도 이름만 들었어. 저희 부부는 그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소한 23년은 더 혼자 살며 경력도 쌓고 돈도 모아야 한다고 믿었죠. 그런데 아들은 우리의 걱정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질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냥 축하만 해주시면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아들을 위해 애써 모아왔던 말과 조언이 한순간에 무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아들이 이제 정말 우리 품을 떠나는구나. 그 생각은 저를 슬프게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불안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가 혹시나 저희에게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저 단순한 사랑 때문에 결혼을 서두르는 것이기를 바랐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불길한 예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만큼이나 그를 향한 저의 기대 역시 컸기 때문에 그 실망감은 더욱 컸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에게 잘 살기를 바란다는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아들의 태도에 저는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며 그들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제게 축복보다는 저희 가족의 균열이 시작되는 신호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결혼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땐 차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결혼 소식을 알린 지 며칠 뒤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도훈아, 엄마가 지훈 씨를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그래야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알아가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을 듣자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요즘 둘 다 바빠서요. 다음에 시간 나면 데리고 올게요. 그 다음에라는 말이 이렇게 허무하게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생각보다도 더 늦게 찾아왔습니다. 결혼식을 불과 몇 달 앞둔 어느 토요일 오후, 도훈이는 드디어 지훈이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인사도 제대로 나누기 전에 아들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오늘 약속 있어서 오래 못 있어요. 그냥 인사만 드리러 왔어요. 저는 황급히 과일을 깎고 차를 내왔지만 대화는 10분도 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훈이는 조용히 웃기만 했고 아들은 계속 핸드폰만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태도에서 저는 진심으로 저희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 이만 가볼게요. 문을 나서는 아들 부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 영식 씨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할 사이인데 이렇게 얼굴만 비추고 가는 게 어디 있어? 진심으로 우리랑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까?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문 이후에도 저는 며느리 지훈이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준비는 오로지 그들만의 몫이었고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보는 관찰자일 뿐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저희 부부는 결혼 자금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신혼집 마련이 어렵다며 조심스럽게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 신혼집 마련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희 우리 집에서 시작해도 돼. 방도 있고 살림하기엔 충분하잖아. 결혼 초반에만 같이 지내다가 형편 나아지면 따로 나가면 되지. 저는 그들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뜻밖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엄마 집에서 사는 건 좀 지훈이도 그렇고 저희도 신혼이니까 그냥 따로 살고 싶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따로 살고 싶다는 그들의 말이 어딘가 모르게 저를 거절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제야 본심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집을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전세든 가능하면 아파트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을 해달라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막연한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을 해달라고 마치 제가 평생 그들의 뒤를 봐주는 은행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당당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집을 해달라고? 아들 도훈이는 민망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다들 결혼하면 부모님이 집 해주시는 거 당연하잖아요. 지훈이 친구들도 거의 다 그렇게 시작했대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연하다니. 제가 지금까지 아들 뒷바라지하며 모아놓은 돈이
이렇게 당연하게 요구받는 순간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도와주실 수 없냐가 아니라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듯한 그 말투는 뼈를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도훈아, 결혼은 너희 둘이서 꾸려나가는 거야.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집까지 해달라는 건. 제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대출 받아서 시작하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냥 이번에 엄마가 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잘 갚을게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서두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집 문제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이 결혼 준비 과정이 단순히 사랑만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불안감과 불길한 예감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듯했지만 그 깨달음은 제게 더 큰 슬픔과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제 손에 쥔 차가운 찻잔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도훈이와 지윤이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준비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된 마음으로 축복해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그들의 결혼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이미 생긴 균열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로 거리를 두자.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 손을 내밀지 않겠다. 그렇게 해야만 제가 더는 상처받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요구가 저를 향한 더 큰 모욕과 상처의 시작이었으므려. 그때의 저는 그저 아들 부부가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미련하고 순진한 어머니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결혼이 저희 부부의 삶에 어떤 폭풍우를 몰고 올지 차마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린 도훈이와 지윤이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꺼내고 시장에 나가 제철 생선과 좋은 고기를 샀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것 같아 잡채와 불고기도 준비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미역국, 갈비찜, 전, 나물까지 한 상 가득 차려놓았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오느라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집밥이 그리울 거야.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부모된 마음으로 새 가족을 위해 정성껏 차린 밥상. 이 밥상이면 며칠간 쌓였던 서운함도 눈 녹듯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저는 반가운 마음에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환한 얼굴로 도훈이와 지윤이를 맞았습니다. 왔구나, 고생했지.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와서 밥 먹자. 엄마가 다 차려놨어. 하지만 도훈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가보려고요. 여행짐도 정리해야 하고 솔직히 좀 피곤해서요.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밥 안 먹고 그냥 간다고? 제 마음은 순식간에 차가운 빗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텅 비어버렸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시장을 다니며 준비한 음식들이 며느리가 좋아할 거라며 특별히 끓인 미역국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웃으려 했지만 목이 콱 막혀 나오는 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도훈아, 밥 안 먹고 그냥 간다고? 엄마가 아침부터 시장 가서 다 준비한 거야.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하고 지윤이가 좋아한다는 미역국도 끓였는데. 지윤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 진짜 피곤해서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그들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다는 듯한 짜증 섞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애써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래, 피곤하면 그렇지. 근데 엄마는 신혼여행 다녀온 날은 부모 집에 와서 밥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 우리 때는 그랬어. 아들은 가볍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서로 편하게 하는 거죠.
다음에 시간 내서 밥 먹으면 되잖아요. 다음에라는 말, 그 말이 제게 이렇게 허무하게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다음에가 언제일지 과연 올지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붙잡았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앉았다가 가면 안 되니? 이렇게 상 다 차려놨는데. 내 아버지도 곧 오실 텐데. 하지만 도훈이는 시계를 보며 짐짓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요. 오늘은 좀 저희도 짐 정리도 있고 지훈이 내일 출근 준비도 해야 해서요. 그렇게 두 사람은 짧은 안부 인사만 남기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한가득 차려진 밥상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시대가 변했구나. 내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이 아이들에겐 전혀 당연하지 않구나. 그날 밤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차가워진 갈비찜을 한 숟가락 집어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을 텐데 왜 나는 아직도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 그 서운함은 음식이 식어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제 마음을 식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7시쯤 남편 영식 씨가 퇴근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부엌 쪽으로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여보, 애들은 신혼여행 다녀왔다며 지금 와 있지? 저는 식탁 위에 놓인 한가득한 음식을 바라보다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왔었어. 근데 방금 갔어. 남편은 잠시 멈춰 서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왔는데 갔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밥도 안 먹고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피곤하다고 그냥 간대. 짐도 정리해야 하고 지훈이 내일 출근 준비도 있다면서. 남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아니, 결혼하고 첫 인사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부모가 하루 종일 준비한 밥상을 두고 그냥 갔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잡아봤지. 그래도 다음에 먹자면서 나가더라. 요즘은 이런 게 당연한가 봐. 남편은 상 위에 놓인 갈비찜과 미역국을 한참 바라보다가 갑자기 탁자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 이게 예의냐고. 부모가 이렇게 준비해줬으면 앉아서 한 숟가락이라도 뜨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기본은 지켜야지.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더 먹먹해졌습니다. 저 역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 부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털썩 앉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애들한테 뭘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게 시작이라면 나중엔 더 멀어지겠지.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식탁 위 음식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날 저녁 우리 부부의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첫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떡국도 끓이고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쳤습니다. 피대끼니 명절이니 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을 며느리 지윤이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느끼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거실로 나가보니 며느리는 이미 밥을 먹고 난 뒤인지 방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살짝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윤아, 나랑 전 부칠까? 같이 얘기도 하면서 하자. 문이 살짝 열리더니 며느리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좀 이따가 나갈게요. 잠깐 쉬고 있어서요. 저는 그래, 그럼 쉬고 나와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명절 때 같이 음식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잠시 후 거실로 나온 도훈이가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지훈이는 어디 있어요? 방에 있지. 피곤하대. 도훈이는 바로 방 앞으로 가서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나와서 좀 앉아. 엄마 혼자 부엌에서 바쁘시잖아. 지훈이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나 진짜 조금만 있다가 나갈게. 그렇게 거실로 나온 지훈이는 부엌 의자에 앉아 가만히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가벼운 대화를 꺼냈습니다. 지훈이는 친정에 언제 간다고 전화했니? 이따가 간다고 전화했어요.
그래, 친정에서는 음식 준비해. 갈 때 음식 좀 챙겨줄 테니까 가져가. 그러자 지윤이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주시지 마세요. 저희 집에서 먹는 스타일이 다 있어요. 그리고 먹다 남은 거 챙겨가는 느낌 들어서 별로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먹다 남은 거라니. 저는 당연히 새로 한 음식들을 챙겨주겠다는 뜻이었는데 그녀는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명절이면 가족끼리 모여 웃고 대화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데 이대로라면 서로를 이해할 기회조차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부엌에는 전 부치는 소리만이 집안을 메웠고 말소리는 그 소리에 묻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오후, 저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미끄러운 비탈길에서 발을 헛디뎌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엉덩이를 심하게 찧어 통증이 가시질 않아 결국 병원에 가니 의사가 며칠 입원해서 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뼈에 큰 이상은 없었지만 남편 영식 씨는 병실로 달려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조심 좀 하지. 다행히 크게 안 다친 거지.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그러게.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당신 걱정 끼쳐서 미안하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도훈이한테는 연락했어. 아들 녀석 이런 건 알아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까 전화했어. 잠깐 걱정하는 말 하더라. 그때 마침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도훈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어디 크게 다친 건 아니죠? 괜찮아. 며칠만 병원에서 쉬면 된대. 다행이네요. 근데 엄마, 병원은 어디예요? 제가 요즘 바빠서 바로 가긴 힘든데 나중에 시간 나면 들릴게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물었습니다. 지훈이한테는 말했니? 도훈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아니요. 괜히 걱정하게 뭐하러 얘기해요? 말 안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인데 가족 일은 같이 나누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훈이는 괜히 그런 거 들으면 예민해져요. 신경 쓸 일 없게 그냥 넘어가죠. 아들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다친 걸 며느리에게 전할 생각조차 안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병실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스며든 서늘함은 그 빗방울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며칠 동안 우울함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제 다친 소식을 아내에게조차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도훈이는 우리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일 뿐이구나.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그리고 아들 부부를 마치 옆집 사는 이웃처럼 대하기로 말입니다.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되 오지 않으면 그만이고 부탁하지 않으면 제가 먼저 챙기지 않는 관계. 그것이 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도훈이었습니다. 한동안 뜸하던 전화라 순간 가슴이 두근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요? 목소리에는 어색한 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무슨 내용일지 짐작이 갔습니다. 잘 지냈다. 너희는? 저희도 잘 지냈죠. 그런데 엄마,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역시나 부탁이라는 말에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무슨 부탁일까? 그들의 요구는 언제나 제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무슨 부탁인데? 저는 최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훈이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드디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신혼집 말이에요.
명의를 저랑 지윤이 이름으로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제 재산으로 잡히면 더 안정적일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막연하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훈아, 그 집은 너희를 위해 아껴둔 거였지만 내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내 마음도 변한다. 제 말에 도훈이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아니, 엄마,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저도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인데 책임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책임. 그동안의 모든 문제에 대해 단 한 번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그가 이제 와서 이 집의 명의를 가져가겠다는 것이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사라진 후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집 팔 거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훈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요? 왜요? 그건 원래 내 거였던 적은 없어. 내가 결혼할 때부터 내가 필요할 때 빌려준 거지. 준 게 아니야. 이제는 그 집을 팔아서 나와 내 아버지 노후에 쓰고 싶다. 제 말은 떨림 없이 차가웠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에 쌓였던 분노와 서러움이 이 한마디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엄마, 그건 너무하시네.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의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그래서 내가 도와줬고 지원도 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앞으로는 내가 내 힘으로 집을 마련하고 살아가야 한다.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아무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묵을 깨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도훈아, 이건 내게 벌을 주려는 게 아니야. 내가 진짜 어른이 되기를 바라서 하는 거다. 그리고 이건 내 결심이니 번복은 없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제 안에서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음 한쪽이 쓰리긴 했지만 오래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숨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어머니라는 이름에만 매달려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순옥이라는 이름으로 제 남은 날들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결심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는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의 통화가 끝난 후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벽에 걸린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째깍째깍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희미한 공허함과 함께 묘한 기대감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와서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라고 말해주지는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저녁 며느리 지윤이가 제게 보낸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지윤 어머님, 도훈이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러실 수 있어요. 어머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기적이라니,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저에게 이제 와서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그녀의 뻔뻔함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이 문자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고 있는데 며느리의 문자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지훈, 그리고 그 집은 원래 저희한테 주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나중에 물려주실 재산인데 지금 필요할 때 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은 처음부터 이 집을 자신들의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들은 저를 부모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재산을 가진 존재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논리가 있었고 제게는 제가 살아온 삶의 역사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켜놓은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가족들이 서로 웃고 떠드는 모습이 제게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아주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에서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닌 그저 세입자쯤으로 전락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집 명의를 넘겨주는 것을 거절한 순간 그들은 저를 가족의 울타리 밖으로 내쫓아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지윤이와 마주쳤을 때 그녀는 저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제게 인사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아침 식탁에서도 저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도훈이는 여전히 제 눈치를 살폈지만 그가 제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오래전에 버린 후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집안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고 저희 가족은 각자의 섬에 갇힌 채 서로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며느리 지윤이의 행동은 저를 향한 단순한 무시를 넘어 제 손주 예준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예준이에게 할머니한테 너무 붙지 말라고 말하며 저와 손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이기심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에까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더 버틴다면 이 아이들의 이기심은 더욱 커지고 예준이의 순수함마저 잃게 될지도 모르겠다. 며칠 동안 집안을 가득 채웠던 차가운 침묵은 제게 무거운 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늘 저의 목만 없었고 저는 늘 싱크대 앞에서 조용히 밥을 먹거나 아예 밥을 굶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며느리 지윤이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제가 집어들면 그녀는 표정 없이 그거 예준이가 보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 존재 자체를 이 집의 불청객처럼 취급하는 그녀의 태도에 저는 점점 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제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것은 제 손주 예준이를 향한 그녀의 태도였습니다. 예준이는 여전히 저를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아침이면 제 무릎에 쏙 안겨 할머니 따뜻해 라고 말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순간마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예준아 거기서 내려와. 너 거기 왜 앉아 있어? 라고 말하며 아이를 저에게서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고 제 손을 잡으려던 작은 손은 이내 머뭇거리다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노인 냄새라는 말은 단순히 저의 나이를 비하하는 것을 넘어 어린 손주에게까지 저를 더러운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려는 의도적인 행동임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노인 냄새라는 말은 며느리 지윤이의 머릿속에 가득 찬 죄에 대한 경멸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행동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는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고 제 존재는 그저 며느리의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아들 도훈이는 이런 상황을 보고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며느리 지윤이의 눈치를 보며 상황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는 엄마, 지윤이가 요즘 좀 예민해서 그래. 애 키우는 것도 스트레스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제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민해서 그렇다는 말 한마디면 며느리의 모든 무례함이 정당화되는 것일까요? 손주 앞에서 노인 냄새가 난다고 말한 그 상처는 왜 예민함이라는 말로 덮으려 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 들어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옷장 위에 올려둔 낡은 종이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 손때 묻은 편지 한 통, 그리고 도훈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써준 어버이날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힘이세요.
나를 안아줄 수 있고 김치도 잘 만들어요. 나는 엄마를 좋아해요. 삐뚤빼뚤한 글씨체였지만 그 말들은 지금의 어떤 말보다도 따뜻하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지금의 아들은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눈빛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숨죽이며 사는 동안 저의 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이렇게 초라하게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르고 말수도 줄였습니다. 그들의 눈치를 보는 대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제 자존심과 제 삶의 가치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며칠 뒤 아들 도훈이가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늘 김치찌개 좀 끓여주실 수 있어요? 지훈이가 입맛이 없대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지훈이가 아침부터 저를 피해 방 안에 있다가 아들의 입을 통해 그런 말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돼지고기 어제 남은 거 있으니까 그걸로 해볼게. 아들은 고맙다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 그리고 엄마. 지훈이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서로 이해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그 말에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로 이해하면서 살자고요. 제가 이해받은 적은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요? 그냥 참고 넘기고 조용히 치우는 것만이 제 역할이 되어 있었던 것뿐입니다. 아들이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 저는 냉장고에서 돼지고기를 꺼내고 묵은지를 꺼냈습니다. 칼을 잡은 손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아침부터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그야말로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돼지고기 묵은지 김치찌개, 예준이가 좋아하는 두부조림, 버섯 들깨탕, 그리고 미역 줄기 볶음까지. 저는 한쪽 끝에 앉아 뜨거운 들깨탕을 식히며 예준이를 불렀습니다. 예준아, 밥 먹자.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놨어. 아이 발소리가 방에서 나오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 지훈이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예준아, 내 할머니가 또 기름 냄새 진동하게 해놨네. 그냥 김에 밥 싸줄게. 그거 먹어. 그 말에 저는 젓가락을 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말 뒤에 누가 어떤 말을 반복해왔는지는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숨길 생각도 없는 듯 지훈이는 제 앞에 앉으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좀 먹을 만하네요. 지난번처럼 된장 냄새나 기름 냄새가 방까지 배지는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아들 도훈이는 조용히 수저를 들며 애써 분위기를 무마하려 했습니다. 지훈아, 그냥 먹자. 엄마가 고생했잖아. 그러자 지훈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어머, 고생은 무슨,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신 건데. 나는 제발 냄새도 좀 신경 쓰시라고 한 게 죄예요? 그 말에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지훈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찌나 당당한지 마치 이 집안의 여왕이라도 된 양 거들먹거렸습니다. 지훈아, 내 입에서 그런 말이 쉽게 나오니? 내가 참 아깝다.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지훈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습니다. 아깝긴 뭐가 아까워요. 어머님도 이젠 좀 나이 드신 거 인정하시고 예준이 앞에서 너무 들러붙지 마세요. 애 교육에도 안 좋아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물컵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식탁 위에 놓인 들깨탕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싫은 밥상은 깨끗이 치워야지.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국그릇을 그대로 싱크대에 엎었습니다. 뜨거운 들깨탕이 싱크대 안으로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순식간에 집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지훈이는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미쳤어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미쳤다. 내가 미쳤지. 너 같은 며느리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매일 밥만 해대는 내가 미쳤지. 제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가웠습니다. 아들 도훈이도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를 말렸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예준이 앞에서.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예준이 앞이니까 더 보여줘야지.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 내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 아이는 똑똑히 보고 배워야 해. 지훈이는 눈을 지켜뜨고 대들었습니다. 어머님, 예준이 교육 운운하지 마세요. 어머니 방식은 이미 구시대적이에요. 구시대적. 저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구시대든 뭐든 간에 나 같은 구식인 내가 내 남편 밥해 먹이고 사람 만들었어. 근데 넌 시댁 식구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냄새 난다고 애까지 등 돌리게 만들어. 그게 내가 말하는 요즘 교육이야? 지훈이는 입을 다물었고 아들 도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미리 챙겨둔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가방에는 며칠 전부터 하나씩 넣어둔 속옷, 약봉지, 그리고 손주 예준이가 그려준 그림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날이 올 것을 알았던 겁니다. 제가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자 도훈이가 다급히 따라왔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 나중에 다 풀릴 수 있어. 늦었어. 내가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그 시간이 다 쌓였어. 너는 지훈이 눈치 보느라 바빴지. 엄마 눈치는 보긴 했니? 그러자 지훈이가 뒤따라 나와 말했습니다. 그럼 가세요. 저희가 붙잡을 이유 없잖아요. 집 비워주시려면 아예 깔끔하게 나가세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간다. 대신 너도 기억해. 내가 사준 아들 집에서 너도 못 살게 될 테니까. 그리고 저는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계단 아래에서 예준이가 울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가지 마. 난 할머니 향기 좋아. 향기. 저는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는 그 집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딸아이의 집으로 가 잠시 머물렀고 곧바로 제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예전부터 새놓았던 집이었는데 세입자가 나간 뒤 비어있던 터라 정리할 것도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같이 살자고 했지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젠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 거야. 나 혼자 있는 게 좋아. 아들은 며칠 후 혼자 찾아왔습니다. 차마 며느리를 데려올 낯은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좀 그날은 예민해서 그랬어요. 예민한 게 1년도 넘었겠지.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였어. 제가 단호히 말하자 아들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저는 그날 조용히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살던 집 명의 이전 서류야. 내가 그 집 팔았다. 엄마, 집을 왜? 아들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충격과 함께 이제껏 보지 못했던 절망감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기적인 요구에 지쳐 이미 며칠 전부터 마음속으로 이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그 집에서 내 이름으로 사는 거 싫더라. 그 집에서 냄새 난다고 하던 인간들이 그 집값으로 다시 입 벌릴까봐 미리 팔았어. 현금으로 돌려놨고 법무사를 통해 전세 하나 넣어뒀다. 너한테는 다시 안 넘겨. 나 죽고 난 뒤에나 생각해.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한숨만 길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제게 더 이상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더는 부모의 헌신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저 역시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흘렀을 무렵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현관벨이 울렸고 인터폰 화면 속 여인은 의외였습니다. 며느리 지윤이의 어머니, 그러니까 안사돈 이정숙 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인 지윤이까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사돈은 문이 열리자마자 두 손을 모아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다부인, 정말 죄송해서 면목이 없어요. 예준이가 자꾸 울어요. 유치원에서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이고 집에서도 문 닫고 안 나오고 애가 너무 변했어요. 다부인, 예준이가 할머니를 그리워해요. 그제야 지윤이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의 눈빛에는 반성이 아닌 억울함이 먼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왜 왔니? 제가 말하자 안사돈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윤이가 얼마나 힘든지 사부인께 말씀드리러 왔어요. 사실 딸이 그날은 많이 버릇 없었어요. 너무 몰랐어요. 그때는 진짜 그냥 짜증이 났고 모든 게 힘들었어요. 그녀의 말은 변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녀들의 방문이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얄팍한 수작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짜증을 나한테 풀었니? 배주는 사람이 불쾌해서 냄새 난다고 하고 손주한테는 할머니 무릎에 가지 말라고 훈계했니? 제 말이 날카롭게 튀어나갔습니다. 지윤이는 고개를 떨구었고 안사돈은 저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부인,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예준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윤이도 결국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거실 한복판에는 두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제게 어떤 통쾌함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 밥솥을 열었습니다. 혼자 먹으려 했던 보리밥 한 공기, 된장국, 간장으로 무친 콩나물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상을 두 사람 앞에 조용히 내어놓고 말했습니다. 밥 먹어요. 이 밥이 내가 차려주는 마지막 밥이야. 지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아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밥이 저의 용서를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기대를 단호하게 짓밟았습니다. 이건 사과 받아서 해주는 밥 아니야. 사람이 어른 앞에서 무릎 꿇었으면 그 모습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내놓은 거야. 이걸 마지막으로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야. 그 순간 현관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가면 안 돼요. 할머니가 있는 집이 좋아요. 문이 열리고 아들 도훈이 뒤에서 있는 예준이가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작은 품에 쏙 안긴 아이는 엉엉 울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있으면 나 힘들어. 할머니 집은 안 그래. 지윤이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사돈도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 지윤이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들 도훈이는 한동안 무거운 표정으로만 안부를 전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집 판 거 진짜 잘하셨어요. 저희도 저희끼리 잘 살아보려고 더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더라. 그 집, 내겐 노인 냄새 난다고 하던 너희한테 준 건데, 이제는 그 집에 너희 이름 석자 들어간 재산은 없어. 나는 내 거 꼭 쥐고 살 거야.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로 예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나 학교 갔다 왔어. 할머니는 뭐 했어? 밥은 먹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할머니는 오늘 콩나물국도 끓였어. 내가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었고 또 보내줘. 내가 아빠한테 얘기할게. 아이의 제잘거림을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하루를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 하나가 제가 무너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저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재산도 제 손에, 삶도 제 선택에, 말도 제 목소리로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었던 그들의 모습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집의 주인은 나였다는 사실을 단 한 끼의 밥상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차린 마지막 밥상은 다시는 내주지 않을 제 자존심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참 야속하게도 흐릅니다. 말없이 흘러가면서도 사람 마음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바꿔 놓습니다. 저는 어느새 제 자리에 익숙해졌고, 아침이면 시장에 다녀와 조용히 밥을 해 먹고, 오후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는 일상이 익숙해졌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 이 작고 고요한 집은 저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손주 예준이는 여전히 종종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옆에서 번호를 눌러주고 전화기를 들고 있던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연락하는 법을 알아 영상 통화를 걸어올 때도 많아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한글 시험 봤어. 그래, 잘 봤겠네. 우리 예준이는 똑똑하잖아.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도훈이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종이 봉투를 들고 수줍은 얼굴로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엄마, 이거 지훈이랑 둘이 모은 거예요. 봉투 안에는 작게 접힌 보증금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쪽 작은 전세 아파트. 두 사람이 공동 명의로 계약한 전셋집이었습니다. 아들은 종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다시 회사 들어갔어요.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저도 주말엔 배달 알바도 좀 하고요. 그동안 너무 엄마한테만 의지했던 것 같아서 우리 둘이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속엔 적잖은 고민과 다짐이 담겨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이 작고 오래됐지만 우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라고 말하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이제야 비로소 책임감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다시는 그때처럼 엄마한테 아무렇지 않게 상처 주는 일 없을 거예요. 지훈이도 매일같이 반성하고 있고, 솔직히 엄마 밥상보다 맛있는 건 아직 못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달라졌다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직접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문자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지훈 어머님, 그날 제가 드린 상처는 평생 안고 살아야 할 부끄러움입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으로 아이와 남편을 더 따뜻하게 품고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위치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도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알면 됐다. 그걸로 충분하다. 한동안 뜸하던 예준이는 봄방학이 되자 아들과 함께 제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들은 미리 떡이며 과일을 사들고 왔고, 예준이는 제 품에 안기자마자 양손을 들어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할머니, 맛있는 냄새나. 배고파. 그 말에 저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뒷정리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린 이제 엄마한테 기대지 않을게요. 도와달라고 말도 못하겠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살아요.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사과인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사과야.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살면서 내가 나를 어떻게 존중하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아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시댁이라 하면 인상부터 찌푸렸는데 요즘은 애가 할머니 얘기만 하면 울어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저는 굳이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시간이 흘러야 철이 드는 법이고 후회도 지나봐야 진짜가 되니까요. 저는 이제 저만의 리듬으로 살아갑니다. 아침엔 마트에서 싱싱한 채소를 사고, 점심은 가끔 친구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저녁이 되면 라디오를 켜고 조용히 바느질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차리는 밥상도, 비위를 맞추며 숨죽이는 생활도 없습니다. 이제 제 밥상은 제가 먹고 싶은 반찬으로 채워지고,
제 방은 제가 좋아하는 꽃무늬 커튼으로 햇살이 드리워지고 제 삶은 오롯이 저만의 온도로 데워집니다. 그리고 가끔 예준이가 전화해 할머니, 나도 나중에 내 집 샀어. 우리 엄마랑 아빠도 도와줄래? 그런 말을 해주면 저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래, 그러면 되는 거야. 너희는 너희 자리에서, 나는 내 자리에서 서로 기대지 않고 존중하며 살면 되는 거야. 그날 저는 무릎을 꿇은 그들 앞에 밥상을 차려주며 마음을 접었고, 이제는 저를 위한 밥상 위에 조용히 삶을 올려놓습니다. 그 밥은 더 이상 누군가의 허기를 달래는 밥이 아니라 제 자존심과 평안을 지키는 밥입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누구도 더는 무시할 수 없는 제 삶의 향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이순옥이라는 저 자신을 다시 찾아내야 한다는 것을요. 어쩌면 모든 어머니들은 평생을 자식만을 위해 희생하다가 문득 자신의 삶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그때야말로 진정한 자신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사연이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